자, 그럼 지금부터 제5회 법률전을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료랑 상황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언어도 그래도 조금 더 올랐고, 난 지문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쉽지 않느냐, 지문 난이도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쉽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없지 않았어요. 저도 지적을 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출제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5회차가 전부 동형으로 나왔죠. 디자인이 모두 비슷한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반복적으로 쳐온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뭐 대참사로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회차가 한 회차 있었지만, 뭐 한 문제가 똑같은 게 있었죠. 그 이후로는 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 유형과 배치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기시감, 익숙함이 평균 점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7급 문제에서 5급처럼 고난이도를 내기에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검수와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래는 해설만 담당이지만 하면서 같이 검수를 도와드리는 그런 영역인데, 검수자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뭐 난이도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게 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게 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불모의고사가 법조의 매력인데 이게 너무 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평균이 50점대가 나와야 제가 강의할 맛이 나는데 너무 높아요.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평균 점수 66.6으로 되어 있지만, 정답 정정이 되고 나면 평균 점수 70점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어려웠다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상황이 그나마 조금 괜찮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음, 언어는 이 6문제를 제외하면은 다들 잘 봤어요. 제가 이제 잘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정답률이 70%를 넘어가면서 상위권 정답률이 90%대인 이런 문제들을 의미를 합니다. 뭐 계속 봐온 봐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10명 중에 7명 맞고 상위권들 다 맞아서 실수하는 거 아니면 엔간하면 다 맞는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 평이한 문제, 쉬운 문제,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이런 문제의 비중이 제가 생각할 땐 절반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데, 그거보단 좀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난이도가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나머지 6문제들 중에서는 그래요. 7급 분들이 자주 틀리고 뭐 자주 오해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23번 같은 문제들, 어제 새벽에도 질문이 올라와서 학생들끼리 갑론을박하는 걸 봤었는데, 뭐 이런 문제라든지 뭐 4번 문제 같은 것들은 충분히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답률이 50%대에 근접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더 빠지는 분들은, 이제 틀리신 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문제만 놓고 보면은 10문제 정도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제가 공개하고 있는 정답률 퍼센트지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60%를 넘어가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 59는 금방이라고 잡으면 뭐 요 정도 문제 차이가 있고, 딱 2문제만큼 평균 차이가 나죠. 게다가 이제 23번 같은 경우도 정답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뭐 평균 점수는 한 문제 차이로 수렴을 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료도 난이도가 뭐 특별히 어렵다 할 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뭐 차라리 상황 판단 문제들 중에서도 뭐 좀 더 어렵다라고 할 만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료는 뭐 17번, 25번 정도를 제외한다면 뭐 특별히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상황 판단은 10문제가 지금 그래도 좀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왔는데, 이전에 비하면 40% 이하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에서, 네,
고난이도 문제를 빼고 평균 점수를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평균 점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5급 같은 경우에는 50점에서 60점 사이를 평균을 잡고 있고 7급 같은 경우는 60에서 70점 사이를 잡고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출제자들의 입장이니까 뭐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60에서 70점 사이로 평균을 맞출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쉬운 거를 15문제를 깔고 그다음에 적당히 쉬운 거 그리고 적당히 어려운 거 5문제, 매우 어려운 문제 5문제. 이 정도로 깔아주면 평균이 70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깔 때 문제가 뭐냐면 적당히 쉬운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체감 난이도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쉽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어렵지라고 하는데 남들이 풀기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중간에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17문제 정도를 이제 매우 쉬운 문제로 깔아버리고 어려운 문제를 8문제로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평균 정답률이 40% 미만이 나오도록 만들고 얘를 평균 정답률을 70% 이상으로 만들면 아주 깔끔하게 60점 중반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위에보다 훨씬 더 맞추기 쉽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상황 문제들을 봤을 때는 대체로 한 15문제 70% 이상 나오고 네, 5문제는 40%에서 60% 사이, 5문제는 또 고난이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번 거는 좀 달라요. 완전 초고난이도 문제를 싹 빼고 네, 그냥 40에서 70% 사이로 10문제를 딱 중난이도로 다 깔아서 평균 점수 64.6을 맞췄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출제자분이 노력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제하는데 전 1도 관여 안 했으니까 검수만 했으니까 그거는 뭐 칭찬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네, 정말로 뭐 상황 판단은 지금 1회부터 5회까지 봐왔지만 상황 판단 출제자분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자료도 괜찮은데 뭐 언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내주셔가지고 저로서는 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든 점이 있지만 뭐 그것 제외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자료랑 상황은 굉장히 괜찮다. 언어는 쉽기는 한데 쉽게 느껴지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동형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출제 원리가 거의 똑같죠. 한 문제씩 다 배치를 하고 유형별로 한 문제씩 배치하고 순서도 거의 일정하고 근데 그게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험을 치는 입장이잖아요. 7급 국가직의 피셋이라는 게 처음 도입되는 해에서는 문제의 유형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 유형을 보여주는 게 좋고 그게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보고 싶어서 치는 분이라면은 약간 메리트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 언어가 약한데 네, 일정한 유형들을 반복 연습을 해서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면은 이런 출제 방침도 저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출제 방침하고 좀 다를 뿐이지 나쁘지 않은 좋은 출제 방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정답률 조금만 더 낮춰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이 정도 총평하고요. 언어 6문제, 뭐 10문제 안 되니까 빠르게 정리하고 질문 받고 자료 해석이 오늘 조금 길 것 같아요. 상황 판단이랑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 9번, 14번, 16번, 19번, 23번입니다. 그러면은 4번 체크해 주십시오. 네, 체크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9번, 14번, 16번, 19번, 23번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거예요. 볼게요. 4번, 9번, 14번, 16번 네, 네, 아주 정확하게 맞췄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4번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4번의 정답률은 잠시만요. 4번의 정답률은 네, 어디였냐? 여기 있네. 네, 4번 정답률은 52%고요. 4번 정답률은 52%고 제가 하나 놓쳤네요. 네. 3번도 정답률이 56%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여기 앞에서 빼먹었으니까 3번도 같이 적어 주시고요. 3번 56%. 네, 요렇게 한 7문제 정도가 고난이도였던 거고 나머지는 뭐 다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3번부터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서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고, 아시다시피 법전은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한 것은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5급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문제수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빈칸에 들어가는 진술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 발문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맥락 파악 능력과 맥락을 파악한 능력을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논증에서 필요한 전제 찾기 또는 뭐 가정하고 있는 것 찾기 뭐 이런 것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칸을 한번 살펴보면 빈칸의 앞뒤를 살펴보면 그것은 철수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가설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가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철수가 생각하는 어떠한 가설. 네. 그 가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문제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접근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 빈칸 문제를 풀 때 제가 쓰는 전략이 있고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쓰는 전략이 있는데 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둘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학원가에서든 많이 알려주는 부분은 이 박스의 앞뒤를 살펴보라라는 부분입니다. 앞과 뒤를 살펴보라는 건데 이 박스를 보면은 박스 앞에서 그런데 왜 철수는 바로 도둑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우린 도둑이 들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네, 도둑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여기서 앞에서 제시를 하고 있으며 이 뒤에는 네, 참이 될 것 같지 않은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주장과 믿음 사이에 어떤 그 참 거짓일 가능성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문장 앞뒤를 봤을 때는 어떤 주장, 진술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들이 있을 때 이 진술들이 그럴듯하다면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앞뒷 문장으로 해서 충분히 추측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1번 같은 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우리 앞뒤만 파악을 해서도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거를 네,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싫어하고요. 시험장에서 거의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췌독하지 않고 순서대로 읽어가는 편입니다. 자, 왜 그렇게 진행을 하느냐? 일단 구조는 이렇습니다. 네모 앞에 네, 빈칸 앞에 A, B 두 개의 뭐 문장들이 있고 이 네모는 일반적으로 이 A와 B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접속절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게 가설이든 전제든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A와 B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빈칸을 쉽게 집어넣을 건데요. 선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넣어보면서 말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선지당 15초 이상이 걸릴 겁니다. A와 B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1분이 걸렸다고 하면은 15초씩 5번 집어넣으면 2분이 넘어가죠. 이 문제처럼 맨 앞에 1번 선지에 나와 있다고 하면은 시간 단축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A와 B 사이의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언어를 잘할 때를 전제로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이 문제를 푸시는 분이 언어 논리 문제에서 정답률이 80%를 원래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건 운에 불과할 수 있어요. A와 B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그냥 통글로 풀어도 80점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습을 할 때는 적어도 이 빈칸에다가 앞뒤 쳐다보고 약간 눈대중으로 푸는 감으로 푸는 거는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두 번째 파트처럼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처럼 통글로 글의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빈칸에 들어갈 부분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 글 전체를 이해를 했고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아는 상태에서 선지를 고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풀이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철수는 여행을 마치고 혼자 사는 집에 돌아와서 뭐 현관문이 열려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도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 없어진 것도 했었고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철수는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가설도 가능하고 친구가 장난을 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온갖 일이 가능하지만 철수는 바로 도둑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앞단락에서 이미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여러 설명이 가능한데 그 설명들을 다 선택하지 않고 가장 그럴듯한 것을 선택을 했다. 이게 이제 첫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철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때 이 뒤에 나오는 빈칸 부분, 철수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가설이 가장 그럴듯하기 때문에 라는 문장, 그러니까 그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한 게 눈에 누가 봐도 일반처럼 보이겠죠. 네, 그래서 앞부분부터 읽어봐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빈칸 앞뒤를 보는 거 좋아요. 시간 단축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 단축하려고 했을 때, 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앞뒤 문장을 연결시켜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고 시간을 날리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네,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네, 앞부분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네, 빈칸 들어갈 부분 미리 예측하고 가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은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 라고 되어 있고요.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추론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혹시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답을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항상 이런 부분이 네,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봐요. 선지를 검토를 할 때도 여기서도 추론할 수 없는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네. 하나만 그러니까 X가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사실 오답을 보면 2번 선택하신 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추론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잘 파악하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 기억부터 디귿까지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요거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개인은 자신의 준거점과 두 가지 영역대에 의해 특정한 그 의견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돼 있죠. 준거점이 있고 이 양쪽에 영역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태도를 형성을 할 때는 그 준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선호하는 의견이 준거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 영역대에 들어온다면 수용하고 거부 영역대에 들어간다면 거부한댔으니까 수용과 거부, 준거점 약간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요 정도 파악하시고 네, 쭉 내려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용 영역대와 거부 영역대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동화 효과랑 대조 효과라고 불리는 지각적 편향이 발생을 한대요. 당연히 수용 영역대랑 수용 영역대랑 동화 효과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대조 효과랑 거부 영역대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대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이거를 반대로 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글이 아주 그냥 별로가 돼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글이 별로처럼 보이는 거 좋아하실 분 없겠죠. A와 B, A 프라임과 B 프라임 이런 식으로 네, 매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좀 활용해 주시면 글 읽기 좀 더 편해질 거고요. 어떤 의견이 수용 영역에 들어온 경우 자신의 준거점과 의견의 차이를 실제보다 더 작게 느끼는 거를 네, 이제 동화 효과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연결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요것도 옆에다가 살짝 그림을 그려보면 준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동화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수용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이 지점에 있을 때 네, 실제로는 이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동화 효과로 느끼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느낀다라는 거겠죠. 이런 내용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조효과는 당연히 그 반대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이 부분이 반대일 거라는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멀게 느끼겠죠. 요런 한 문장을 안 읽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녹화 잘 되고 네, 있네요. 네. 그렇다면 두 영역대는 개인마다 어떻게 다를까라고 해서 이 영역대의 개인차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있죠. 윗부분은 설명이었고 이제 실질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슈가 개인에게 중요한 정도를 자아 관여도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관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넓은 거부 영역들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센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이슈에 본인의 그런 입장을 세웠을 때는 남들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다. 뭐 거부 영역대가 넓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겠죠. 네, 그 의미를 밑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뭐그 정도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를 이제 부메랑 효과라고 한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메랑 효과라는 거는 결국은 특정한 의견을 수용 영역대로 포함시키려고 했을 때 그 거부 영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수용시키려는 의도가 오히려 그 반발을 더 강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키워드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선지에서 부메랑 효과 같은 걸 좀 물어봤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어서 난이도가 오히려 쉬워지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기억에서 갑과 을의 어떤 이슈에 대한 준거점이 같을 경우, 준거점이 같을 경우 두 사람은 같은 수용 영역대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자, 준거점은 같을 수 있어요. 준거점은 같을 수 있지만 수용 영역대랑 거부 영역대를 결정을 하는 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자아 관여도라고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아 관여도가 높다면 수용 영역대가 굉장히 좁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준거점만으로 수용 영역대를 판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리게 되겠죠. 다음, 니은선지에서 갑과 을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중거점이 같지만 갑이 을보다 높은 자아 관여도를 가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아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수용 영역이 좁고 대신에 거부 영역이 넓겠죠. 을 같은 경우에는 거부 영역은 상대적으로 좁고 수용 영역도 상대적으로 더 넓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림 그려놓고 봤을 때 자, 대조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쪽은 당연히 거부 영역이 넓은 갑 쪽이 을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히 니은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디귿선지였던 것 같아요. 디귿선지들이 이제 상위권 친구들도 그렇고 선택을 안 한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정답률이 제가 52%라고 말씀드렸죠. 이 52% 중에서 34%는 상위 50%가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17% 정도가 하위 50%가 맞춘 겁니다. 자, 상하위의 선택지 편차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여기 디귿선지가 가지고 있는 함정을 50%보다 평균보다 아래에 계신 분들이 실수를 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1번을 선택을 한 기억만 틀렸다를 선택하신 분들은 정확히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위 50%는 이제 선택을 한 경우가 보자 몇 프로 정도니?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하위 50% 같은 경우에 한 17% 정도 돼요. 자, 이거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틀리는 이유가 내가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통계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맞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과 틀리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사람은 자신의 준거점과 절대적 거리가 가까운 의견은 실제보다 더 가깝게 느끼고 자신의 준거점과 먼 의견은 더 멀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준을 절대적 거리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윗부분의 글을 읽을 때 수용 효과, 그러니까 수용 영역대에 들어가 있는 경우 동화 효과, 그리고 그러니까 그 거부 영역대에 있는 경우 대조 효과를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보다 더 가깝게 생각하는 여부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실제보다 더 멀게 생각하는 경향은 절대적 거리 문제가 아니라 거부 영역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수용 영역에 있느냐, 거부 영역에 있느냐.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절대적 거리로 지금 기준을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피상적으로 글을 읽을 때 디귿이 맞다라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거리가 안 중요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는 중요한 요소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편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용 효과와 대조 효과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이건 절대적 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수용 효과와 대조 효과는 절대적 거리랑 반대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절대적 거리는 같은 상태에서도 그 멀게 생각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거리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적 거리는 변수로서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네, 선택을 해주신 분들이 1번을 많이 가져갔고 네, 제대로 파악을 해주신 분들은 3번을 선택을 했겠죠. 그 기준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내용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키워드 매칭으로 문제 풀려고 하면은 계속 이런 실수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문제풀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정답률이 또 이제 반대로 크로스하는 그런 문제예요.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고 체내에 이물질이 유입되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과학 지문이고 면역 반응과 관련된 지문이겠죠. 자, 체내에라고 했으니까 신체적인 부분, 생물학이고 이물질이 유입이 되면 당연히 몸이 반응을 하겠죠. 그걸 우리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에 대한 발생이 나올 것이다. 뭐 발생에 대한 내용이 설명될 것이다라는 건 체내에 이물질이 유입되면까지 지금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자도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의 생성을 유발할 수 있대요. 정자에 대한 항체, 즉 항정차 항체는 정자를 공격해서 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한 덩이로 엉켜붙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난자에 도달하더라도 힘이 없어서 난막을 뚫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뭐 이 항정자 항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여성의 신체 내에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걸 여기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방금 제가 뭐랬죠? 여성의 신체 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그걸 말했죠. 순서는 일반적으로부터 먼저 말했지만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단락의 4분의 1밖에 안 썼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분명히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메커니즘 자체를 길게 설명을 하면은 예외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메커니즘을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짧게 설명한다는 거는 오히려 특수한 케이스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뒤쪽에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시면 좀 더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정자 항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생길 수 있고요. 그건 자가 면역의 결과다. 자가 면역이라고 했으니까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이거를 항원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겠죠. 생식기 염증성 질환이 생성된 경우에는 면역 셀프들이 정자를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럼 항정자 항체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에서 항정자 항체가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이게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그리고 일반적인 현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체나 태아의 면역학적 관계는 보다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뒤에 나오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법적 기출인지 실제 기출인지는 저도 살짝 헷갈리는데 모체와 태아 사이의 면역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태아가 지닌 유전 물질의 절반은 모체로부터 오지만 나머지 절반은 생물학적으로 모체와 무관한 부체로부터 오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게 원칙이라고 하죠. 자, 일어나는 게 원칙이다. 그 원칙은 항상 예외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계속 보면은 따라서 이러한 면역 반응 없이 모체와 태아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면역학적 관용이 발생해야 된다. 관용이죠. 원칙을 깨기 위해서 관용이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때 수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서 T세포 수가 감소하고 NK세포의 파괴 능력이 약화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은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는 면역세포 자체 수가 줄어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아이를 공격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유도를 해낸다는 거 요거를 이렇게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T세포랑 NK세포의 역할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읽어보시고 내려가면 되겠죠. 자, 기억선지에서 체내에 정자 항체가 생성될 경우 NK세포가 정자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NK세포를 찾아가시면 감염된 세포뿐만이 아니라 비정상 세포를 공격해 죽인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NK세포는
그 뇌에 있는 자기 자신의 세포가 변화된 거를 제거를 한다는 거를 이 마지막 문장에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물질이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NK 세포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T 세포에서 이런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NK 세포가 아니라 T 세포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은 틀린 게 되겠죠. 물론 이게 이제 예상 반론 같은 식으로 비판을 하자면 NK 세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항정자 항체 안에 이 T 세포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면역적으로 추론이 되는 걸 선택하라고 하면은 기억은 이제 틀린 선지가 될 거고요. 추론할 수 없는 이라고 했을 때는 기억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선지가 될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기억 선지는 틀린 선지겠네요. 자, 그럼 우리 니은은 안 봐도 되겠죠? 니은은 안 봐도 되고 디귿 선지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디귿 선지에서 가능한 최대 수준의 면역적 광용이 이제 모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모체와 태아의 공존에 바람직하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자, 면역학적 관용이 일어난다. 면역적 관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모체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모체의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모체가 위험해질 수 있겠죠. 최대 수준의 면역학적 관용이 일어나면 모체의 생존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공존에 바람직한 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모체의 면역력이 0으로 떨어져서 저기 대장균에도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신체의 방어력이 떨어져 있다. 그럼 그게 이제 아이와 모체 둘 다의 공존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당연한 부분에 대한 상상을 전혀 하지 않고 면역학적 관용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만 캐치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능한 최대 수준의 이 부분인 거죠. 가능한 최대 수준이 필요하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귿 2번 선지를 선택을 디귿을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극단적인 경우도 꼭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14번이고요. 자, 14번이 정답률이 몇 프로니? 14번의 정답률은 59%로 뭐 많이 낮진 않습니다. 많이 낮진 않고요. 뭐 맞출 사람들은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맞추실 분들은 다 맞췄지만 그래도 틀린 분들이 어떤 걸 선택을 했느냐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답이 3번인데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비중은 한 25% 정도. 두 번째로 이제 5번을 선택을 하신 분들이 이제 25% 정도가 되는데 이 선택의 차이는 결국 니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구나. 니은 선지를 옳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이게 상위권과 하위권을 가른 결과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니은을 옳다고 한 사람은 왜 옳다고 했을까? 그리고 니은을 틀렸다고 한 사람은 왜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각자 모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맞은 사람은 틀린 사람이 왜 니은을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틀린 사람은 왜 니은을 맞다라고 한 게 맞는지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니은을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걸 고민을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자,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고 부정적인 정의는 부적절한 정의다라고 하면서 니은의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니은 선지를 봤을 때는 적절한 정의랑 부적절한 정의 그리고 긍정적인 정의와 부정적인 정의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정의를 이제 기술하는 규칙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대부분의 시험에서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양문형 문제라고도 하고 뭐 1지문 2문항형 문제라고도 하죠. 자, 문항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이 첫 번째 문항은 일반론이고 두 번째는 응용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선 사실상 응용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일반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잘라서 보셔도 무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글을 읽을 때 끝까지 읽지 않고 한 절반 정도 읽고 나서 1번 문제를 해결을 하고 1번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 반 읽은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내려가시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문제 니은 같은 경우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의를 정의하는 규칙들, 네, 이 규칙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의는 본질적인 속성도 포함해야 되고 규약적으로 내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용도를 밝히고 그런 게 필요한 다음에 그리고 그 정의는 피정의항이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피정의항이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니은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니은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피정의항이 부정적이지 않으면 그때는 부정적인 정의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피정의항이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인 정의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것도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뒤집어서 봅시다. 부정적인 정의가 나올 수 있는 건 언제인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언제인가? 피정의항이 부정적인 경우겠죠. 그때 부정적인 정의가 무조건 부적절한 정의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피정의항이 부정적이라면은 적절한 정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캐치를 해야 돼요. 니은 선지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선지랑 비교를 했을 때 더더욱 딱 느껴지죠. 기억선지는 대답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참이 되는 선지가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단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네, 거짓이 되는 그런 선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 문제, 정답률이 낮은 세 문제들 다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극단적인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예외 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을 맞다고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이 선지를 읽고 나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네,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약간 원칙으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하셔도 지금 봤을 땐 두 문제 정도는 더 맞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거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이 출제 원리 같은 것들까지 같이 말을 해주면서 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동형이 나오면 동형이 많이 나올수록 정답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약간의 그런 자뻑이 드네요. 자, 그러면 1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6번도 정답률은 높아요. 64%죠. 64%나 되고 틀린 분들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답을 선택하신 분들 말고는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정답이 눈에 안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다 맞는 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정답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3분의 1의 학생들한테는 이게 다 맞는 말처럼 보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거죠. 16번인데 시간이 모자랐을 리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 문제의 조건으로 문제 전체가 경우의 수가 완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사이 관계 중에 일부가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항상 연역적으로 참이되는 것들은 몇 가지 없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과학적으로 사실로 인정되려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네,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로 인정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정확성이 입증이 되어 있겠죠, 이미. 그리고 과학교과서 갑에 서술된 현상들은 통계적으로 그 정확성이 입증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능성만 제시를 합니다. 자, 가능성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는 실제로 입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도 통계적으로 정확성을 시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모른다인 상태인 거죠. 그럼 갑과 을 모두 과학적 사실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기 화살표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값과 얼마으로는 네, 이제 과학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현상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정이 된 현상들이 제시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 현상 병을 유일하게 주장하는 과학자는 과학자 정의다라고 해서 특정 현상 병을 네,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사람도 정밖에 없다라는 게 단서 조항을 통해서 네, 보강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 네, 선지를 보도록 합시다. 과학 교과서 갑에 서술된 현상은 과학적 사실로 인정이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다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 2, 3, 4, 5, 1, 2, 3, 4번이 정답률이 고르게 분포가 됐을 거라고. 자, 이 값은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증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입증이 현재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정확성이 입증되어야만 한다라는 거는 이게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완료형인 거예요. 근데 2번은 네, 가정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선지에서 과학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동시에 어떤 게 존재할 수 있는지. 물론 이 현상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실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 사실일 수도 있고 과학적 사실 아닌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현상 하나하나가 동시에 어떠한 것들을 어떤 속성을 띌 수 있다에 대한 조건은 단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선지가 되어야 합니다. 3번 선지에서 을에 서술된 현상들이 갑에도 서술된 현상들이라면 사실로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1번, 3번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1번이 전제가 돼야지 3번이 맞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에서 과학자 정은 통계적으로 정확성이 입증된 현상만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 특정 현상병 같은 경우는 예, 입증이 된 거죠. 입증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맞는 말들일 건데 이게 갑에 서술이 되어 있으려면은 과학 교과서 갑이 모든 정확성이 입증된 과학적 사실을 제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모두 제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입증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모여 있는 거랑 입증이 확실하게 된 애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4번도 틀린 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5번을 하셨어야 됐겠죠. 자, 5번은 왜 되느냐? 특정 현상 병이 과학적 사실로 인정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통계적으로 정확성을 입증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어떤 현상, 병이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려면 과학자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정확성이 입증되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 유일하게 주장하는 과학자가 정의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 현상 병은 정 말고 그 누구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 조건이랑 연결됐을 때 5번이 타당하게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리 퀴즈는 또 동영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맞춰줬을 것 같고 19번 보겠습니다. 또 빈칸이죠. 빈칸 문제들 여러분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소재도 빈칸 중에서 꽤 괜찮은 소재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검수는 아니고 살짝 훑어봤을 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 언어 난이도 지난주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소재가 상대적으로 지난주 거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실질적인 난이도 같은 경우는 지난주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지문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로 배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도 그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19번 보면 자, 정답률은 53%, 두 명 중에 한 명은 틀렸던 문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뒤만 잘라서 보는 것보단 전체를 다 보는 게 더 좋다고 했죠. 철학 체계를 이해하는데 라이프니츠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수로 포함 개념 원리래요. 자, 첫 번째가 나와 있으면 두 번째도 있겠죠. 충분 이유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로 포함 개념 원리가 여기서 첫 번째 단락에 설명이 되고 충분 이유율이 두 번째 단락에서 제시가 되겠죠.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수로 포함 개념 원리는
차민 명제는 궁극적으로 어떠하다 라는 내용이 가에 담겨 있어야 될 거고 이 내용을 예시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이 개념 안에는 철학자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때 여기서 참인 명제는 궁극적으로 네, 뭔가가 내포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A는 어떤 A'이라는 속성을 띠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뭔가 환원이 된다. 약간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을 가진 철학자는 철학자이다는 명제가 된다라는 게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는 이 내포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는 선지를 골라야 되겠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억과 니은을 봤을 때 수로의 개념에 주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반대로 설명을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주어는 땡땡이다. 주어는 뭐 목적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수로부잖아요. 수로부의 내용이 S, 주어부에 포함이 되는 건데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억선지랑 이 주어의 개념이 수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어의 개념에 수로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다면 그 두 가지는 같은 말이 되겠지만 니은 선지는 예시의 측면에 있어서도 정반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뒤쪽 거 보시면 되겠죠. 충분 이유하고 빈칸의 위치를 보면 제일 끝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뭐뭐가 참이라면 이러면서 가정을 하고 결론을 뽑아내도록 하고 있죠. 이거 앞부분 안 읽고 문제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따라가면서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 충분 이유인데 이 원리는 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로 포함 개념 원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라고 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충분한 철학자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철학자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가 참이다라면은 철학자라는 개념이 뭔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여야 될 이유가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도 될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개념에 철학자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이 무조건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은 그렇게 봐도 되고 네, 안 봐도 되지만 이제 선택을 잘 해보라는 거죠. 자, 리을과 미음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저는 이 선지를 딱 봤을 때 처음엔 이 생각을 했어요. 미음을 선택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음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 미음 선지가 의미하고 있는 건 사실 수로 포함 개념의 원리에 대한 부분의 강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개념에는 철학자라는 개념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뭐 이게 선행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여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이 뒤에 나오는 포함 관계가 반드시 형성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앞서 나오는 부분이 선행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땡땡땡이 참이라면 하고 나오는 그 나의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들어가기에 미음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라는 거죠. 말만 놓고 보면 미음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논리의 단계에 있어서는 미음보다 리을이 훨씬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3번을 선택하기보다는 2번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A이면 A여야만 B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B가 되고, 네. 이게 B는 이제 항상 그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A이면 네, B가 될 수 있지만 A가 아니면 B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나가는 거고, 충분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맨 앞에 나오는 부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선행해서 주어지는 조건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2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언어 문제일 거고요.
네, 요거는 어제도 어떤 이제 오픈 카톡방에 누가 질문을 해주셨던 문제 같은데, 요게 아니네요. 네, 번호를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어떤 거더라?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23번부터 보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기억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이 정답률이 49%예요. 정답률은 49%.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언 해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평가를 하는 방법은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말을 했다. 잘못된 말을 했다.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고나리질을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강화, 약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선지 구성을 봤을 때는 약화된다, 약화된다, 강화된다라고 해서 뭐 이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정보가 추가가 됐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과학과 달리 인간과학에서는 대상과 그에 대한 지식 사이에 심대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종의 루핑 효과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인간에 대한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내려면 네,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변화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변화한다. 네. 물질적, 뭐 언어적, 사회적, 물질적 요소들의 매트릭스 안에서 이 특정한 인간 유형과 사이에 복잡한 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언 해킹이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문장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루핑 효과다. 그거는 지식과 인간 사이에 그런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간 종의 일종의 변화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일방향적인 게 아니라 상호 발전적인 과정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장으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실 때 가급적이면은 채팅 말고 질문 및 답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번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나서 할게요. 그다음에 해킹은 자폐아의 사례를 들어서 루핑 효과를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자폐아 같은 경우는 연구 대상 전에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걸 개념화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됐고 일종의 인간종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체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종 자체를 분화시켜서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자폐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아의 가족들은 자폐아라는 특정한 인간 유형을 간주하고 대화할 것이고 그래서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반복을 할 수도 있고 저쩌고 나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론을 모르더라도 네, 대우를 받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루핑 효과라는 것 자체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분류 체계로 인해서 그 내부의 인간들을 서로 구분해주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도 그 인간의 구분 기준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사람은 뭐 다 똑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가장 굉장히 쉽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자폐아로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폐아와 일반인이라는 걸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일반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한다면 충분히 약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화를 하는 관점 자체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자, 약화를 하는 관점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은 게 자주 나왔던 소재고요. 일반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의, 뭐 일반의, 정상적인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단어고 그 범주를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기 때문에 비평의 소재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미학에서도 활용이 됐고요. 지금 나오는 소재 자체도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일반화시키고 규정 짓지 말아라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소재로 제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입시 미학 쪽에서도 나오기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7급 준비생들이시지만 조금 더 높은 꿈을 꾸신다면은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 선지에서 일반 아동이라도 자폐로 규정을 받은 후 자폐아와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면 기억의 주장은 약화된다 라고 했을 때
자, 결국은 이 범주에서 매트릭스 안에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사람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해킹의 입장이다라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문장을 고려를 했을 때는 실제 자폐아가 자폐적인 그런 이제 질환이 있고 여부가 있고 없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폐아로 규정이 되느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 아동이다. 제가 이게 폭력적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일반적인 아동이다. 자폐 성향이 없는 아동이다라고 하더라도 자폐로 규정을 받게 됨으로 해서 인해서 이제 일종의 사회적인 매트릭스 안에서 자폐아로 취급을 받게 되고 본인의 행동 또한 거기에 맞게 규정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억의 주장은 약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다음 니은 선지에서 자연과학에서도 어느 개념이 정의되면 그 개념에 대해서 인간과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개념의 성질이 변화한다면 네. 개념에 대해서 인간과 상호작용이 일어나 개념의 성질이 변화한다라고 돼 있죠.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본문의 내용은 개념이 규정이 되면 인간이 거기에다 짜맞춰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개념의 성질 자체가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약화가 된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에서 일부 자폐아들의 행동 형태가 달라져서 이에 따라 자폐아란 인간종의 내용이 수정이 된다면 기억의 주장은 강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앞서 나왔던 기억과 니은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디귿선지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거는 기억에 가깝지 않나요? 오히려 이건 니은의 반박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디귿만 딱 떼놓고 그냥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끝부분만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억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집단 체계를 집단 자체를 규정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규정에 맞춰서 개체들이 짜맞춰진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충분히 앞쪽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미 표시를 해놨죠.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일부 자폐아들 전체의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자폐아라는 인간종의 내용이 분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면 이것은 본문의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게 됩니다. 뭐 약화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무관하지 않냐고 말을 한다면은 조금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강화한다고 보더라도 무방한 수준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선지를 맞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18번 보도록 할게요. 18번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데 75%짜리고 봅시다. 일단은 본인이 선택하신 답을 말씀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피사의 사탑에서 행한 낙하 실험을 보면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가 동시에 떨어지면 네,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걸 증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기출문제에 이미 나와 있었던 사례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 실험에서부터 출발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맞나? 갈릴레오죠. 네,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에서부터 출발하는 네, 그거고 헷갈리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인지 갈릴레오인지. 이렇게 생긴 돌덩어리 떨어뜨리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내용이고 여기 물리학적인 의미를 봤을 때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것은 지구와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고 중력의 세기는 질량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며 중력 질량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속도가 생기는데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게 되면서 관성 질량 같은 것도 있다라고 하죠. 그때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가 같은 가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은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사이에 네, 어떤 변화 또는 차이 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겠죠. 근데 봅시다. 뽑아내는 거 잘 봅시다. 중력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질량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좀 끌게요. 네. 그다음에 그 중력 질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에 의해서 비례하는 부분이고 가속도 같은 경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 반비례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사이에 방향성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당겨지면은
힘이 생겨요. 당겨지면 힘이 생기지만 모종의 뭐 마찰력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방향성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 가속도와 중력 질량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이때 이게 이제 같은 가속도로 떨어질 때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력 질량과 가속도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물건이 떨어질 때는 이 두 힘이 동시에 떨어지겠죠.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비례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쪽은 정비례고 얘는 반비례잖아요. 뭐 질량이니까 M으로 쓸게요. 이때 반비례한 것들이 이제 서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무거운 애가 있을 거고 가벼운 애가 있을 때 얘들이 서로 같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자, 한번 가벼운 애는 중력 질량이 작을 거고 대신에 가속도가 높을 거고 그리고 무거운 애는 중력 질량이 크고 가속도가 적겠죠. 가속도가 적겠죠. 관성 질량이 적을 건데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속도가 동일하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가속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질량,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이 두 가지를 계산값에 넣어서 나온 결과가 항상 같게끔 나와줘야 되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의 그런 이제 차이가 같아져야 되는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아야지만 같이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걸 공식으로 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을 봤을 때 같은 가속도로 떨어진다라는 그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서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속력들이 같아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네,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도출시키는 게 목적이긴 한데 공식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르다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아마 그걸 거라는 거죠. 이게 그 공식적인 요소들 같은 것도 그렇고 명확하게 봤을 때는 속력은 결국은 이 값들이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해요. 속력을 이제 관성 질량에 의한 속력과 가속도를 그러니까 뭐야 물체의 그냥 중력 질량에 의한 속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차이가 날 거예요. 당연히 비례식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m이고 한쪽은 n분의 1이라고 했을 때 두 값이 서로 차이가 날 텐데 결과적으로 합친 게 항상 같으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수식상의 어떤 일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속력을 비교를 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를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머지 부분 선택해 주신 거는 맞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린 거는 속력이 이미 계산이 된 부분이에요. 질량을 넣어서 속력을 구한 거죠. 최종적인 속력이 같아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지만 현실적으로 뭐 수식까지 다 집어넣어 보면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속력이 다 같게 만들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느냐 네, 그거에 기준해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건 정답률이 이만큼 높으면 안 돼요. 5급이면은 오히려 정답률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문제 다시 보니까 75%의 정답률은 조금 과다하게 높게 나온 정답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 뭐 실수를 하셔도 괜찮을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언어논리는 끝났고요. 네.